자, 이제 청각장애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청각장애 파트 안에서 저희가 임용과 또 연결을 해보면 청각장애 아이를 진단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 진단하는 검사 비중이 너무 이 개론서에서는 적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 역시 임용은 더 확장돼서 많이 봐요라고 하는 것들 역시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라고 하는 이 파트 안에서 저희가 청각장애 정의를 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청각장애 정의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보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실제 임용을 토대로 볼 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앞에서 봤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있으나 청각장애는 실질적으로 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청각장애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이들은 농이라고 할 거고요. 청력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정상인 수준도 있지만 이거를 좀 더 조금 더 이제 이해의 설명이 요즘에 이제 등급이 없어졌지만 이런 청력의 손실을 좀 나눠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서 큰 틀은 난청이지만 그게 좀 더 경한 정도이냐 중한 정도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청각장애로 이제 볼 것이고요. 그럼 이런 청각장애는 왜 나타날까? 결국 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귀의 문제 중에서도 귀의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느냐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청각장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보이는 건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결국은 앞에서 배웠던 의사소통, 즉 의사소통하면 언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금처럼 한국 사회에서 한국말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모국어가 한국말인 거고, 즉 자음과 모음을 결합한 한글인 거고, 그런 한글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한글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영어로 하라고 하면 선생님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러진 않은 거잖아. 결국 계속 적절한 자극을 받은 거잖아. 어디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귀에 문제를 보인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나오는 언어도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또 다른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각장애 아동을 지도할 때 이제 어떻게 지도할 건지,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요, 청각장애 아동만을 위해서 지도하는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도 있지만 이러한 청각장애는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일반 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청각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교사가 지도해야 되는지가 거의 매번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도 특히 청각장애 있는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통합교육 안에서 지도하는 방법 두 가지 교육적인 측면을 다 보셔야 된다 이고요. 이제 도식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도식이라고 하는 것의 청각장애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정의를 잠깐 훑어볼 거고 그 안에서는 농과 난청을 이제 볼 거예요. 그리고 청각장애 원인은 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위 귀도 보면 크게는 외이, 중이, 내이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도 외이라고 하는 거 다시요. 자, 웨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도 우리는 이 귀팝귀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해당하는 그냥 일단은 먼저 설명해 드리고 뒤에 사진이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팝귀가 있고 그다음에 웨이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귀팝귀는 다른 말로 이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중위는 이제 가운데 귀의 구조 중에서 가운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진 대표적인 건 고막하고요. 이소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이는 달팽이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내외 신경과 연결되는 부분에 우리가 달팽이관 혹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와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와우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구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럼 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이 부분에 무언가 손상이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귀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 외이나
외이나 중위 부분에 손상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의 청각장애인지, 그리고 내이 부분에 손상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청각장애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조금 더 나아가면 외이나 중위에 손상이 있는 아이들은 전음성 청각장애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외이 중부분이 소리가 들려오면서 나타나는 우리가 전음기관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음성 청각장애 혹은 감각신경성 청각장애라고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기출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감각이라고 하는 건 와우, 아까 달팽이관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신경이라고 하는 건 청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신경성 감음성은 와우나 신경, 청신경, 즉 뇌에 이어지는 신경 부분에 손상이 있는 아이들을 감각신경성 청각장애라고 할 거고요. 물론 개론서 입장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 감각, 와우에 손상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달팽이관은 이렇게 꼬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미로처럼 보인다고 해서 미로성 난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미로성 난청이고요. 여기는 신경 부분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미로, 즉 이렇게 달팽이관인 이 부분을 쫙 펼치면 이렇게 뇌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신경의 끝에 부분, 그래서 후미로성 와우의 끝부분, 신경과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후미로성 난청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요, 네, 여기 있는 해당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후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이 중이 해당하는 기관이 손상일 때는 전음성 청각장애, 전도성 청각장애인 거고, 뇌나 청신경 부분에 손상이 있는 아이들은 감음성 청각장애, 감각신경성 청각장애라고 하는 걸로 볼 건데, 그럼 어떤 아이는 전음성이고 어떤 아이는 감음성,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면요, 이제 혼합성 청각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개론서 입장에서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혼합성인 건 외이 중의 뇌 이 부분이 다 손상된 것을 혼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보면 중추성 난청인데요, 귀의 문제는 아니에요. 뇌에서 연결되어 있는 정보 처리 부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말 잘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중추성 난청, 중추성 청각장애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모든 청각장애 아이들을 우리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력의 측정이라고 단락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청각장애 아이를 위한 진단과 판별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순음 청력 검사와 어음 청력 검사가 있는데요. 순음 청력 검사는 자극음을 줘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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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안 들려? 이렇게 해서 아이를 검사하는 것이 순음 청력 검사이고요. 이런 순음 청력 검사를 통해서 전음성인지 감음성인지 혼합성인지, 조금 더 이제 어음 청력 검사는 이런 띠, 순음을 주는 게 아니라요, 말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 말이 두 단어로 했을 때 너 잘 들려? 안 들려? 한 단어로 했을 때 잘 들려? 안 들려? 이렇게 이제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말로 검사하는 방법 안에서도 조금은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어음 명료도는 뭐 전음성인지 미로성인지 후미로성인지 이러한 검사들로 또 설명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청각장애라고 하는 것의 임용의 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청력의 측정이라고 하는 파트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냥 유초중 할 것 없이 매번 나와요. 매번 나온다는 건 여기서 해야 되는 공부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고 가장 외워야 될 부분, 이해해야 될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려운데 어음 청력 검사가 요즘에 같이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거기다 플러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거기다 플러스 5개음 검사, 6개음 검사, 뭐 차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을 준비하실 때 개론서는 지금 계속 워밍업이니까 강론까지 이어서 혹은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청각장애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여기를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어야 연결고리를 통해서 임용에서도 좋은 문제를,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이번에 유초중 다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어렵게, 특히 유초중에서 많이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양이 해야 될 게 많은데 정말 맛보기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맛보기 책에 있는 정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청각장애의 특성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말과 언어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언어적인 것에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보이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청각장애에서는 자폐, 의사소통에서 배웠던 것처럼 억양강세의 높낮이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초분절적 특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내용이 또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초분절적인 특성 하나, 또 하나는요, 우리 아이들의 또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비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콧소리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콧소리. 그래서 비음인 콧소리를 과하게 사용하는 과대비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는 게 또 특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반가로 세 번째를 보시면 청각장애 사회와 문화인데요. 이 청각장애인의 사회와 문화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청각장애 안에서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은 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들리지 않는 농인들은요, 농인들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그들만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언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교육적인 측면과 연결해도 이제 해보면 이중언어, 이중문화 접근이라고 해서 농인들만이 사용하는 그들의 문화 안에서, 농문화 안에서 그들의 1차 언어는 우리처럼 모국어가 한글이 아니라 수화인 거고요. 그 수화라고 하는 거 안에서도 자연수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청각장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건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반가로 1, 2번 여기서는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왔던 중등 문제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이런 통합교육에서 청각장애인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각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특수교육 차원에서 지도할 건지 이제 구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총체적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총체적 의사소통 방법을 저희는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총체적 의사소통 방법은 물론 청각장애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학습장애에서 배웠던 그 부분이 더 기출과 연결되어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구화법이라고 하는 걸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용 언어라고 하는 관점하고 아까 청각장애 언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보인다고 했지요. 표현 언어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용 언어를 이해하는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청력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계속 교육을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귀가 어느 정도는 완전히 농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리는 정도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청기나 인공아우라고 하는 것을 착용해서 이걸 우리는 보장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잘 들리지는 않지만 보청기나 인공아우를 활용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청룡훈련이라고 해요. 이런 훈련으로 해서 잘 들리는 것, 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도하는 방법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입이라고 할게요. 입.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입 모양을 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는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입 모양을 보고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저희는 독화라고 하는 것과 연결할 거고요. 이 독화는 다른 말로 말리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화라고 하는 입 모양을 보고 다른 사람과 이해하고 그걸 또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우리는 이거래, 즉 독화, 말리기 방법이 있대.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귀로 이해하든 입 모양을 보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든 이것을 이해하면 청각장애 학생도 스스로 이해했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방법은 저희가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하는 걸로 임용에서는 설명을 해요. 의사소통 전략. 그럼 의사소통 전략 안에서도요, 우리는 얘기, 수정, 회복 전략 뭐 이런 게 있어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의사소통. 나 네 말 잘 못 알아듣겠어. 다시 한번 해줘.
이게 반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잘 못 알아듣겠으면 다시 한번 해줘. 다른 말로 말해줄래? 너무 어려워. 쉬운 말로 해줘.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게 의사소통 전략인 거고요. 그래서 외기, 뭐 수정 회복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발화수정 전략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말하는 주체가 되어서 전략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임용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구화법이라고 하는 거 안에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배경 지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중언어, 이중문화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아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우리 농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우는 것처럼 그들의 언어는 자연수화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문화는 우리의 건청인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문화가 아닌 농인들만이 이루어지는 농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그럼 이런 농인들만이 여기는 농문화에 그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자연수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한 사회를 소속되어 있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확립시키고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문화를 쓰라고 한다든지 이번에 중등에서는 자연수화, 문법수화 아직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문법 수화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비교하는 거 혹은 그 안에서 왜 이런 문화적인 이중언어, 이중문화 조건이 중요하냐 결국 그 목적은 자아정체성,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걸 확립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인공화호로 따로 개론서는 배치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보장구 안에서 인공화호는 같이 연결해서 앞으로 임용 공부할 때는 할 건데요. 체부와 체내부와 따라서 이제 체외부는 이 바깥쪽에 이루어지는 인공화호 구조인 거고 체내부는 귀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청각장애 아이들이 이제 어느 곳에 배치할 건지인데 결국은 여기에서는 큰 틀은 통합교육에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리 배치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눈부심이 있으면 교사 입모양이 잘 보이지 않을 거고 너무 멀리 자리 배치가 떨어져 있으면 또 교사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청각장애 아이들이 사용하는 보조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보조공학에는 보청기도 있고 자막도 있고 전화기도 있는데 사실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보조공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따로 물어보진 않고 말 그대로 보장구라고 하는 거 안에서 여러 가지 보청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틀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청각장애 정의라고 하는 것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법적인 정의가 있는데 그걸 알아보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우리는 청각장애는 흔히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생리학적인 관점, 이 아이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적인 관점을 설명해요. 그래서 소리의 강도를 기준으로 그럼 소리의 강도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수준 그런데 이 애가 귀가 너무 청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수준에서 들을 수 없겠죠. 네, 그러한 관련된 수준을 우리는 소리의 강도의 기준이라고 할 거고요. 그런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에 따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나중에 우리는 이러한 소리의 강도를 데시벨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할 거고 데시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정상 수준, 조금은 경한 정도 수준이야. 조금은 이 아이 정말 귀 안 좋은데? 이렇게 해서 최고도의 수준이야 라고 하는 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경도의 수준, 중등도의 수준, 그리고 고도, 최고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본다면 청력 역치 이거는 나중에 수능 청력 검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생리학적인 관점은 이 소리의 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또 내용의 용어인 배경 지식이고요. 교육학적인 관점은 청력 손실이 아동의 말과 언어 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청력이 경한 정도는 그만큼 언어에 있어서 경한 정도의 또 손상만 줄 것이고 너무 고도 최고 치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의 내용의 수용과 이해가 또 어려움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럼 교육적인 것은 언어와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발생 시기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임용과 연결했을 때는 손실 시기라고 더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청력 손실 시기가 태어날 때부터 청력에 완전히 선천적으로 손상인 거냐?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 거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대부분 저희가 청각장애인들과 마주보고
얘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땐 대부분 중이염 또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이염이 만성 중이염에서 청력에 손실을 주는 결국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것에 태어났지만 고열로 해서 중이가 손상되는 그런 아이들은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생활을 거친 거잖아요. 그래서 선천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언어 습득적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로 구분하는 걸 손실 시기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선천적이거나 언어 형성 이전에 우리가 청각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심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중간에 언어를 배우고 나서 청력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극을 주면 더 효과적인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겠지요. 자, 그 다음 청각체계 어느 부분의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보다는 우리가 실제 임용과 관련해서 딱 두 가지로 물어보거든요. 똑같은 말이긴 해요. 청각장애 유형. 청각장애 유형은 똑같은 말이 귀의 구조, 귀의 구조예요. 귀의 구조 중 어떤 부위에 손실이 있는지에서 부위별 손상에 따른 유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외이 중이의 손상이 있을 땐 아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전음성 아까 들어봤지요? 우리는 외이 중이는 아니지만 와우 해당하는 내이의 손상일 때는 가뭄성, 중이도 손상이고 내이의 손상이 있으면 혼합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청력 여기 나와 있는 임용에서는 얘네들을 따로 보진 않고요. 생리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손실 시기에 따라서 청각장애를 분류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청각장애 유형 아니면 부위별 청각장애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를 분류하기도 한다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수능 청력 검사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정의하는데 일단 제가 좀 더 난이도 있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청각장애는 결국 농과 난청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농은 청력 손실이 심해서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청각적인 언어적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는, 결국 듣지 못하는 거죠.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잔존의 청력의 정도가 청각을 통한 정보견이 어렵지만 가능한 수준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청력이 심해서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대요. 그럼 이건 우리는 아까 농이라고 봤었죠. 농.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이거는 난청이에요. 그래서 농과 난청을 우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청각장애 정의라고 지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장애인복지법 넘어갈 거고요.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임용과 관련해서는 청력 손실 정도와 관련되어 있는 생리학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손실 시기, 그다음에 청각장애 유형이라고 하는 전음성, 가늠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청각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결국 귀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봤던 귀 외이, 중이, 내이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외이는 대부분 귓바퀴에 해당하는 이계와 외이도도 있을 것이고요. 중이는 고막이라고 하는 것과 이소골이 있어요. 근데 이소골 안에도 세 개의 뼈가 있는 추골, 침골, 등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이따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내이도 크게 나누면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거하고 청신경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건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물론 언급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청각에 관련된 와우와 연결된 게 뇌의 손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기회 구조와 기의 원인에 따라서 청각장애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청각장애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
그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게 전음성 청각장애가 있고 간음성 청각장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혼합성 청각장애, 더불어서 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중추성 청각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지금 도식이긴 하지만 제가 이 책 안에서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더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대부분 우리는 이 귀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일단 그림 한번 잠깐 보고 앞에 있는 내용 설명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귀예요. 귀가 있고요. 여기가 귓바퀴, 웨이. 그래서 우리는 웨이도와 여기 있는 이개 부분을 웨이라고 얘기를 해요. 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막이 있어요. 여기 있는 넓은 막. 이 부분이 고막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3개의 뼈가 있네요. 이 부분을 우리는 죄송해요. 그림을 잘못 체크했어요. 네, 잘못 체크. 예, 이 부분이 고막이고 여기 보면 3개가 있어요. 여기가 추골, 침골, 등골, 마법부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등골이 있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는 중의의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건 아까 평형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와 연결해서 보는 건 이 와우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달팽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관 와우, 다른 말로 달팽이관 와우를 미로라고 얘기하고요. 미로의 끝부분이라고 하는 끝부분을 우리는 청신경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신경이 뇌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이, 중이, 뇌의 청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외이, 중이, 뇌의 청신경에서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그럼 이거는 공기를 통해서 제가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어떤 경우는요, 외이중의를 거치지 않아요. 그럼 외이중의를 거치지 않는 건 뭐냐면요,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상호작용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골도로들은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는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진동음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바로 뇌와 청신경만 통해서 소리를 듣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화장실 안에서 내가 혼잣말 할 때 그때는 음이 조금 더 울리면서 내용이 들리죠.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동음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과정이라고 하고, 그것은 골도를 통해서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임용은요, 빠지지 않는 게 이 기도골도, 그걸 수능청력 검사와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귀의 구조를 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소리를 들은 건 외이, 중의, 뇌의 청신경 과정을 다 거치면서 친구와 얘기할 때, 이건 대부분 공기 흐름인 기도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거구나. 하지만 골도를 통해서 듣는 것은 외이, 중이 거치지 않아. 그냥 바로 뇌와 청신경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건데, 이거는 대부분 화장실에서 내가 혼잣말했을 때 들리는 음이라고 하는 걸로 배경 지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외이, 중이, 뇌, 청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연결해서 조금은 깊이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한 번 듣는 것보다 어차피 선생님들이 무료 특강이니까 여러 번 들을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일요일날 공부할 때 엄청나게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이가 있고 중이를 우리가 소리를 듣고, 뇌가 있고 청신경이 있다고 했어. 그럼 보통 사람들인, 지금 서진 선생님은 기도를 듣든 골도로 듣든 정상적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듣는 기도는, 이렇게 뇌 청신경으로 소리를 듣든 기도도 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렇게 뇌 청신경 골도를 통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이해 가셨죠? 기도 정상, 골도 정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외이나 중이에 손상이 있는 아이들이 있대. 그럼 외이가 될 수도 있고 중이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소리를 듣는 방법은 정상적인 수준이 될까요? 아니죠. 왜요? 외이, 중이 손상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기도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 제대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오는 기도는 뭐예요? 이 아이는 안 좋은가 봐, 손상인가 봐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또 때에 따라서 외이, 중이 손상이지만 여기는 지금 정상이라고요. 그죠? 그럼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건 아까 뭐라고 했죠? 골도라고 했지요. 그래서 골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손상, 골도 정상도 우리는 전음성 청각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많이 물어보고, 우리는 나중에 이러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도는 정상인지 골도는 정상인지 아니면 뭐 둘 다 손상인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는 이 부분이 손상이에요. 여기라고 한다면 내이, 청신경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내이로 많이 예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리를 들었어요.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 이게 다 기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손상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은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 손상됐대, 안 좋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또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내이하고 청신경이죠. 그죠? 내이하고 청신경 어때요? 손상됐으니까 골도도 손상된 거죠. 그래서 기도도 손상, 골도도 손상인 아이는 감음성 청각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기도 손상, 골도 손상이 우리는 여기서 보면 똑같은 곳에서 손상인 거니까 나중에 그럼 나중에라는 건 이 수능 청력 검사를 통했을 때 거의 차이는 없대요. 이건 이제 어떤 말인지 내용을 보면 이해할 거고요. 그래서 기도, 골도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아이를 보면요, 이렇게 두 군데가 손상이네. 아까 우리는 여기도 손상, 여기도 손상은 뭐라고 얘기했죠? 혼합성 청각장애로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여기 보는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 어차피 여긴 다 뭐예요? 기도 손상 맞죠? 기도 안 좋아요. 이렇게도 손상됐으니까 골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둘 다 손상이지만 기도는 몇 개 손상이에요? 2개 손상이고 골도는 1개 손상이죠. 손상의 정도가 더 심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손상이 훨씬 더 손상인 걸 보고 선생님들은 혼합성 청각장애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간단한 도식이 너무 쉽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선생님들이 여기는 수능청력 검사에서 파악을 하시고 장애 유형 원인,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청력인지 구하는 값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음 청력 검사라고 해서 말로 하는 검사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제 귀의 구조부터. 귀의 구조는 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리를 모이는 기팝기도 있고 통로, 고막과 이어지는 웨이도가 있는 거구나. 자, 그다음에 중위 볼게요. 세 개의 작은 뼈가 연결되어 있는 이소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봤던 그림에서 얇은 막. 그래서 중위는 고막과 이소골, 이소골 안에서도 세 개의 작은 뼈인 추골, 침골, 등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자, 그 다음 내이가 있는데요. 내이는 굉장히 완두콩만한 작은 기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가 모여있는 곳이래요. 내이에는 균형 감각을 이루는 전정기관도 있고 청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와우각, 달팽이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와우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와우각은 와우각 내 액체가 흔들리게 있을 수 있는 액체도 있고요. 그 중에 코르티 기관도 있고 유모세포 뭐 이런 세포도 있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이의 손상이라고 한다면 와우 손상 이렇게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나중에 와우의 손상이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가 코르티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유모세포 손상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여기는 없지만 기저막이라고 해서 얇은 막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선생님들이 인터넷에 청력에 해당하는 귀의 구조 이런 걸 좀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도 와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와우각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 와우의 대표적인 코르티, 유모세포, 기저막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내의 손상인 거고 나중에 얘는 감음성 청각장애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배경 지식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와우의 끝부분인 우리는
끝부분이 청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는 후미로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는 앞에서 그림을 같이 한번 살펴본 거고요.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이 중이의 손상일 수도 있고 아까처럼 내이의 손상일 수도 있는데 중이 같은 경우는요. 중이, 외이 뭐 이러한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치료하면 대표적으로 여기 볼까요? 의학적인 치료나 수술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아이는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내이의 손상, 와우의 손상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아이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이의 이상으로 청각장애 정도도 굉장히 심하고요. 의학적, 교육적으로도 큰 문제가 돼요. 그럼 내이, 즉 와우의 손상이라면 보청기의 효과보다는요. 우리는 인공와우에 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회구조 중 어느 부분이 손상되어 있는 거에 따라 청각장애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럼 전음성 이제 지겹죠? 예, 와우나 저기 중이나 웨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이 중에서도 고막, 이소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도성, 전음성이라고도 불리며 웨이나 중이의 손상으로 인해서 내이까지 도달하는 소리의 양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속하게 조치해주면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이면 보청기 나오죠. 보청기를 사용해서 소리를 확대해주면 어느 정도 우리는 들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전음성 청각장애 아이들 보면 볼까요? 여기 볼까요? 전음성은 기도검사. 이제 뭔지 아시겠죠?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을 통해서 검사하는 걸 우리는 기도 혹은 공기를 통해서 듣는 거 부분에 있어서 결과는 낮다는 건 결국 손상됐지만 골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림과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선생님 이게 꽃이에요. 청각장애 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선생님들이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선 배운 내용만 적용을 할게요. 이게 기도예요. 선생님 그럼 이게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기도에 해당하는 이 기호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오른쪽에 해당하는 기도의 표시인 거고요. X는 왼쪽에 해당하는 기도의 표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골도 검사를 통한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기도 손상이고 골도 손상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주겠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은 25 정도 혹은 20 정도에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안에서 소리를 듣는 건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골도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도는 어때요? 정상 범위에서 지금 벗어났단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손상 이걸 보고 전음성 청각장애라고 하는 걸로 부를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감음성, 감각, 신경성 청각장애로 가볼 건데요.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손상을 입은 경우 전음성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감음성 감음성 혹은 감음신경성 청각장애 아이들은 의학적, 교육적으로도 큰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고 재활 직접적인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대부분 인공아우를 통한 재활 훈련을 많이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아우 이식 시술을 많이 도입이 되면서 치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고요. 인공아우 이식은 양쪽 귀에 고도의 감음신경성 난청이 있고 보청기로 효과가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공아우 수술한 아이들에게는 언어 치료나 청능 훈련 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아이에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뒤에 아까 우리가 인공아우 나오는 거 체이부, 체내부, 도식 기억나죠? 그때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들어볼 때 배경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니 인공아우는 주로예요. 주로 감음성한테 많이 쓰나 봐. 100%는 아니고 주로예요. 주로 사용하고 반드시 일단 인공아우 수술을 하면
치료가 필요하대. 이게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가뭄신경성 청각장애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를 지금 볼 건데요. 오른쪽 왼쪽 기도, 이게 동그라미 X 아까 기도 표시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당하는 걸 골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기도도 손상인 거고 골도도 손상인데 같대라고 하는 표현을 아까 해줬거든요. 비슷하대. 결국은 위치가 여기 같이 따라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든 골도든 차이가 없이 비슷하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둘 다 손상인 거고, 둘 다 손상인 이유는 정상적인 범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골도 둘 다 손상인 거고 차이가 없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가뭄신경성 청각장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책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혼합성 청각장애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얘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동그라미 X 이런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혼합성은요. 둘 다 손상인 건 맞아요. 이렇게 둘 다 손상인 건 맞는데요. 기도가 훨씬 더 골도보다 청력이 안 좋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럴 경우는 혼합성 청각장애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 이건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청각장애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꽃 중에 꽃인 청력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수능 청력 검사가 있더라. 그럼 수능 청력 검사는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나온 게 수능 청력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수능 청력 검사는 소리의 높이, 이게 주파수고요. 강도 아까 봤던 데시벨에 변화시키면서 개인의 청력 역치, 각 주파수 대역에서 처음 소리를 인식하는 데시벨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래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잠깐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주파수예요. 주파수, 여기 있는 게 데시벨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20에서 25는 정상적인 수준이지만 이렇게 갈수록 청력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요? 크게 소리를 주었는데, 강도 큰 소리 주었는데 안 들린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소리로 갈수록 우리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수능 청력 검사에서 주파수와 강도를 볼 때 주파수가 125에서 8000 정도까지 있대. 125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저주파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가운데는 중주파수. 그리고 주파수의 숫자가 클수록 고주파수인데요. 이게 어려우면 대부분 저주파수는 낮은 음이에요. 고저, 낮은 음. 남자 목소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여자 목소리 조금 더 높은 음을 나는 고주파 음은 여기.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소리도 계속 25 정도에서는 정상적인 수준이지만 강도를 이렇게 할 때보다 쿵! 하고 할 때 어때요? 점점점 소리가 커지죠? 이걸 강도 데시벨. 그래서 수능 청력 검사는 주파수도 맞추고 강도를 조절하면서 청력을 측정하는 건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동그라미, 여기 볼게요. 동그라미 X 이런 게 주파수 맞추고 들려 안 들려 들려 안 들려 했을 때 들리는 위치가 40에서는 들린다는 걸 표현을 한 거구나. 이걸 우리는 청력 역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들으는 역치를 이렇게 기도골도 잡아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개인의 청력 역치 주파수마다 강도가 다 그려져 있지요. 자, 그리고 수능 청력 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1에서 1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이 아니라 10 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10이 훨씬 더 적절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걸로 고쳐주시고 마이너스 10에서 110 데시벨 사이와 125에서 8000 사이의 소리에 대한 반응을 아까 측정하는 거 보셨죠? 자, 그 다음 0 데시벨, 이게 되게 중요해요. 0 데시벨은 일반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저의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0 하면 왠지 소리가 0 안 들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린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제 왔다 갔다 또 해볼게요.
0이 있고 25가 아까 우리는 여기가 다 정상인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수준에서도 평균 정상인들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데시벨, 어느 정도 선에서 대부분 잘 들어? 했을 때 평균적으로 대부분 여기 있는 음을 주었을 때 대부분은 다 들을 수 있대요. 근데 이 0을 기준으로 평균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민감해요. 잘 들어요. 그럼 마이너스 10으로 가는 거고요. 정상적인 사람인 이 평균이 0보다 아이가 이 사람은 좀 안 들려. 안 들려. 정상 범위에는 있지만 안 들려요. 그러면 정상적인 수준보다 청력이 안 좋은 거는 20에서 25.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도 일반적인 사람은 0에서 다 주는 음은 들을 수 있대요. 하지만 그거보다 소리가 마이너스로 가면 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정상적인 수준보다 정상적인 수준 안에서도 청력이 안 좋은 건 25, 20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125에서 8000, 그리고 특히 말소리의 분포는 500에서 2000인데요. 이건 사람마다 혹은 뭐 실제 기출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125에서 8000 아까 우리가 주파수 봤던 거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500에서 4000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500에서 2000 무조건 상관없이 주파수 대역을 물어보면 말소리의 대표적인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연결해야 되는 건데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 기출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각 주파수 대역의 개인의 청력 역치를 우린 표시한 거 아까 청력도 봤지요. 그리고 청력도는 청각장애가 전음성인지 감음신경성인지를 알게 해주고 특별히 장애가 심하거나 심하지 않는 음역 등의 개인의 장애 특성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수능 청력 검사는 대개 기도 또는 기존도 청력 검사. 그러면 아까 공기를 통해서 검사한 거 골도 또는 골전도 청력 검사 두 가지를 실시하고 기도 청력은 이어폰을 끼고 외화 주기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순음을 측정하는 거고요. 골도는 골도 이어폰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력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체를 주어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자체만 주어지는 건 너무 쉬운 거고요. 너무 쉬운 거고 이제 맛보기로 어떤 경우는 막 여기 바나나 모양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이상한 우리가 전혀 안 봤던 이렇게 네모나게 했던 것도 있고요. 뭐 네모 그 다음에 뭐 세모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차폐기호라고 해서 차폐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지만 여기 있는 내용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임용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어음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순음 청력 검사 외에도 말소리, 즉 순음, 띠띠띠 대신 말소리, 어음이라고 하는 걸로 검사하는 게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어음 청력 검사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음 청취 역치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음 청취 역치 검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검사도 있고요. 명료도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글자로 된 검사지가 주어지고 대부분 한 글자로 된 검사로 주어지는데요. 얘는 주 내용이 이 아이가 말소리를 어디서부터 듣기 시작하지? 엄마, 아빠, 나라, 농촌 이런 단어들을 계속 데시벨마다 주었을 때 어디서부터 말소리를 듣기 시작하지? 라고 해서 말소리에 듣는 최소의 강도의 위치를 찾는 거를 어음 청취 역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어음 명료도 검사는요. 친구와 내가 대화를 해요.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에서 나는 모든 말을 듣고 이해해야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검사 도구가 어음 명료도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3번인 반가로 3번이 청력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음하고 어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계속 선생님들은 여기서 임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순음,
어음 플러스 5개음 혹은 6개음 검사 차폐라고 하는 것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청각장애는 항상 거기에서 먼저 첫 번째 임용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것의 원인을 우리는 측정과 연결해서 지금까지 한번 살펴본 거고요. 청각장애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하면 저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특성은 말과 언어의 발달, 사회정서적인 발달, 청각장애인의 사회와 문화인데요. 저희는 이 두 가지만 살펴본다라고 했습니다. 말과 언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나타나는 건 초분절적인 요소, 억양강세 높낮이의 변화가 없는 거, 그 다음에 과학의 비음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음은 콧소리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고, 혹은 비음을 찾아보면 니은, 리을 뭐 이 위치에서 나타나는 그런 방법을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고요. 뭐 쉽게 인터넷처럼 비음하면 좋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뭐 공기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청각장애인의 사회와 문화라고 했을 때 결국 이중언어, 이중문화에 관련된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문제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특히 말의 억양이나 높이, 어색함, 속도, 운율의 부족함, 이게 초분절적인 요소, 운율학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는 파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나오네, 비음이나 지나치게 탁한 소리라고 하는 게 나왔죠. 특히 우리는 과대비음이라고 하는 것도 청각장애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청각장애 아이들 보면 정상적인 사람 쓰는 이런 문법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정상적으로 듣고 이해하면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어휘와 문장 구조 습득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지식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한대요. 그게 대표적으로 여기까지 해도 되나 안 되나 지금 고민하면서 하는데요. 이 문법적인 것과 연결을 했을 때 대부분은 우리가 내용어, 기능어 뭐 연결해서 많이 보거든요. 내용어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하고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아까처럼 밥 먹어, 그럼 명사, 동사. 그런데 기능어는 은는이 가을래 조사예요. 그럼 애들은 대부분 내용어는 어느 정도 다 써요. 하지만 문법적인 누구는 나는 밥을 먹어요 라고 하는 이런 조사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보이는 게 청각장애 아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내용어의 우위를 보이지만 기능어에는 어려움을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객관식돼 있기도 했었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청각장애 특성 중에서 청력 손상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인데요. 선생님들이 이거는 어디서 봤냐면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갈 때 생리학적인 관점이 있고, 이 생리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정상적인 수준, 경도, 중등도 혹은 들어봤었죠.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정상적인 수준인 거고, 데시벨 아까 청력도에서 봤지요. 25 정도까지는 제가 정상이라고 하고, 갈수록 청력이 안 좋은 거다. 그래서 경한 정도는 26에서 40 정도 나왔을 때 41에서 55는 중등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한 가지 정도까지는 선생님들이 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일이 해드리지 않는 게 이게 좀 약간 책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배격 지식 정도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6에서 70 정도 자극음이 주었을 때 들리는 아이들은 중등도, 중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71, 90에서 듣는 아이는 중도라고 하지만 대부분 최고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도, 최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관련된 아이들의 이제 이런 특성들을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관련된 이 특성을 아셔야 되는 게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요. 수능 청력 검사에서 선생님들이 각각 데시벨의 위치를 구하는 게 또 나와요. 근데 그것까지는 너무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생략을 했지만, 선생님들은 앞에서 봤던 말과 청력에 해당하는 데시벨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사회 정서적인 발달은 전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보시면 청각장애인의 사회와 문화에서 보면 특히 이제 논문화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독특한 사회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수화를 공통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수화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한글 배운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우는 자연수화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농문화 안에서 자연수화를 사용한다는 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감, 긍정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청각장애 이제 아동교육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식혀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고, 실제 임용에서도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높은 빈도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과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적 중재라고 해서 저희는 각각을 한번 훑어보긴 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수용과 표현이라고 하는 걸 연결해서 보고, 수용은 이해하기 위해서 귀로 훈련시켜주는 건 청능 훈련인 거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장구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가 입모양을 보고서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고, 그걸 독화, 그래서 말리기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표현은 듣고 이해했으면 정확하게 표현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같이 보시는 게 임용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도 수어라고 하는 걸 이 부분에서 언급은 하긴 했었거든요. 자연수와 논문화. 그런데 우리가 강론을 보면 수어, 수화라고 하는 것도 자연수화가 있고 문법수화가 있고요. 자연수화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법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의 맞춤법에 따라서 자연스레 변형시킨 걸 문법수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수어가 가지고 있는 수화소도 있고 특성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임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어로 하는 지수자, 수어로 하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지문자 정도는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임용을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 우리가 생략하고 그대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읽어보도록 하시고, 저희는 통합된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세부적으로 여기까지는 사실 또 나오지는 않아서 저희가 학습 환경적인 측면에서 일반 학급에 통합된 청각장애 아동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교사가 배려할 점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잘 듣지 못하지요. 잘 듣지 못하니까 주변을 시끄럽게 해주면 될까요? 잘 안 들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음과 관련된 거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아동의 자석은 소음으로부터 멀고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곳과 가까워야 된다는 건, 소음은 멀리지만 선생님과 상호작용해서 배우는 곳과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청각장애 아동의 자석은 교사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왜요? 잘 듣기도 하지만 이 모양도 봐야 되는 독화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고, 교사는 말할 때 청각장애 아동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등을 돌리면서 이렇게, 그럼 등을 돌린다는 건 나중에 뒤에 판서할 때 뭐 이런 거 이제 같이 볼 거거든요. 입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돌리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또한 토론이나 다른 아동의 발표가 있을 때에는 청각장애 아동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옮겨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의 입모양도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화통역사가 교실에 있는 경우 청각장애 아동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인데요. 물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에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자리에 청각장애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수화통역사는 어디에 있는 게 적절할까요? 맞아요. 이렇게 마주보는 이 부분에 앉아서 수화통역 해주면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청각장애인과는 마주보는 곳에 아니면 앞자리에 위치하고 교사의 옆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게 시험 문제 여러 번 출제가 됐다는 거.
자, 말하는 사람이 빗을 등지고 서지 않도록 해야 돼. 왜냐면 교사가 빗이 들어오는 창문 앞에 서서 말할 때는 교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동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 교실 안팎의 소음을 가능한 역시 줄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식당이나 음악실 등으로부터 멀리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결국 소리인 거죠. 소리. 그래서 필요하다면 카펫이나 커튼 등을 통해서 소리를 우리가 최소한 제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쉽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출입니다. 자, 그다음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 시각적인 자료도 제공해 줘야 되고,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 중등에서는 시각적 자료 최소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실제 여기 나오는 청각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의 고려점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우고 항상 시험 문제는 틀린 것 찾고 바르게 고치시오. 틀린 것 찾고 이유를 쓰시오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이 부분에서 다 이번에 기출이 출제가 중등에서 되었다는 건데 가르치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시각적인 왜 그럴까? 잘 들리지 않으니 그림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건 너무 좋고요. 그림 자료뿐만 아니라 뭐 장화, 자막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예로 많이 나와요. 교사나 또래들이 청각장애 아동과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연스럽게를 대부분은 크고 이 모양 크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오답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대한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땐 자연스럽게 하고 얼굴은 마주 보도록 하는 거. 그리고 보청기나 인공아우를 항상 착용하도록 독려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보장구 빼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리고 그래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착용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자, 지금 계속 얘기하고 OHP 뭐 게시판 이런 거 어떤 자료들이니까 저는 넘어갈게요. 이 세 부분은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여기 나왔네요. 자료를 나눠줄 때는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판서할 때는 말하지 않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판서를 하면 교사는 칠판을 보고 얘기하고 글씨를 쓰잖아요. 이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독화가 잘 안 되니 무슨 말을 선생님이 하는지 이야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번에 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던 그런 파트입니다. 여기도 또 기출문제 출제가 됐네요. 수업이 강의식으로 진행될 때는 계속 말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될 때는 다른 친구 2명의 정도의 노트를 빌릴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노트 필기하면서 선생님 모양을 동시에 빨리빨리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적인 거 자료 나누어 줄 때 말하지 않는다. 판서를 할 때는 동시에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강의식으로 할 때는 노트 필기를 해주는 거. 교사의 입모양과 필기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수업 전에 미리 나눠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자막, 동영상 자료, 시각적인 거 너무 좋겠지요. 그 다음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질문하고 확인하는 거. 이 부분도 계속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항상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에 답하도록 하거나 다시 말해보도록 해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무엇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냐면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어려워요. 바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도 또는 완전한 문장. 왜 그럴까요? 단어만 얘기해 주면 이해하는 능력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용어 혹은 기능어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계속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듣지 못했을 때 한두 단어만 말해주지 말고 전체를 계속 반복해서 해주거나 바꿔서 얘기해주거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명한 단서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 또 나오네요. 보청기 상태 매일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보청기는 우리가 건전지를 교체해주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건전지 약이 우리가 떨어지면 뭐예요? 결국 잘 안 들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청기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로 그냥 바로 가볼게요. 토론 활동 시 한 사람씩 말하게 하고 누가 말하는지 알려줘서 누구를 보아야 하는지 알려줘야 돼.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특히 토의할 때는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단서를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나머지는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체크했던 것 중에서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체크 한번 해볼까. 이번 기출에 여기 나온 시각적인 교수 방법 최대한. 근데 이번에 기출에서는 최소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해서 꼭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보시면 되는데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시험 문제인데요. 보면
이 뒷부분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외워야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수화 통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 건데요. 수화 통역사가 학생이 마주보는 곳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특히 수화 통역사도 수업 전에는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그게 이제 뭔지 저는 여기로 바로 갈게요. 수화 통역사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어떻게 지도할 건지 교환이나 주요 단어와 교재 등을 제공해서 주요 학습 내용 중 어려운 수화나 개념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수화 통역사는 수화 통역사 역할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지, 수화 통역사가 학생의 행동을 지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 행동,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지도하는 건 누구예요? 교사의 책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화 통역사는 수화 통역사 역할만 확실하게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수업 전보다 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다 되는 파트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능한 고정된 위치에서 청각장애 아이와 마주보고, 아시겠죠? 그래서 마주보는 청각장애 앞에서 해주는 거 여러 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수화 통역사가 있어도 교사의 말을 독하거나 제스처 등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의 옆에 학생과는 마주보는 곳에 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 나오네요. 행동지도나 학급관리는 누구의 책임?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화 통역사한테 맡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 또한 아동이 수화 통역사가 해줬던 내용을 통역을 해줬을 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도 수화 통역사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것도 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사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여러 번 기출이 출제가 된 건데요. 교사나 또래 모두 질문을 할 때는 아동에게 직접 하고 수화 통역사에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사가 배웠던 내용들을 아이가 이해했는지 뭐 전달해 주세요가 아니라 교사가 땡땡아 너 우리 오늘 뭐 배웠는지 한번 볼까라고 직접 질문해서 아이가 배운 내용을 아는지 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첫 번째를 넘겨도 중요한 거, 두 번째를 넘겨도 중요한 거, 세 번째도 넘겨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적 중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화법, 구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무엇이더라? 네, 우리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를 같이 가르쳐 주는 거다. 때에 따라서 구화법을 독하와 착각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독하라고 하는 건 이 모양만 보고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구화는 결국 청능훈련, 독하, 나중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구화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구화교육에서는 직접적이고 매우 엄격한 말소리 교육을 통해 전형적인 구화를 발달시키는 것도 강조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까 보청기, 보장구를 통해서 청능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청능훈련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청능훈련도요, 또 여러 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항상 유초중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 청능훈련을 할 때에도요, 아이들의 수준이 달라요. 들리는 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 따라 수준을 나눠서 지도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용 패턴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저희는 임용 패턴에서 읽어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청능훈련이란 장애 아동의 잔존 청력을 활용하도록 가리키는 절차로서 먼저 소리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그러면 띠 했을 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소리의 유무 인식하게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음을 변별하도록 해요. 그럼 여러 가지 환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 나 라고 해서 비슷한 소리로 주었을 때 가, 나 이렇게 해서 차이를 주었을 때 이런 음들을 비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소리를 변별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는데요. 임용은 이 절차를 네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소리가 있는지 아닌지, 음의 인식, 소리 유무이고요. 공통적, 소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도하는 음의 변별이 있고요. 그리고 음의 확인이 있어요. 음의 확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가리켜요. 그리고 내가 했던 내용을 똑같이 따라 말해요. 뭐 가방이면 가방, 아니면 가방 받아 써볼래? 이렇게 해서 가리키고 명명이 했을 때 아이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음의 확인이라고 하고요. 음의 이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의 이해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건데, 그걸 지도하기 위해서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고요. 바꾸어서 말해 보기도 하고요.
선생님 말을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는데요. 이번엔 중등에 또 나왔고 작년에는 초등에 나왔고 그 이전에 유아에 나왔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 구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하나는 뭐죠? 독화 나오죠. 그래서 독화는 입모양이에요. 그래서 독화란 말하는 선생님, 뭐 부모, 친구, 말하는 사람의 입술의 움직임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도록 가르쳐주는 것이다. 독화를 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빠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지각력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데 이런 독화는 입모양을 보고 이해하는 거죠. 그럼 정상적으로 들리는 청력으로 우리가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너무 입모양이 비슷한 게 많대요. 그게 이제 우리는 강론에서는 독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말소리는 입술의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히읗, 말소리의 입술 모양이 같은 경우가 많아서 분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도, 보도 똑같은 입모양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순수하게 입술 모양으로 말소리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후 문맥에 근거해서 단어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요. 잘못 알아들었을 때는 한두 단어만 반복하기보다는 완전한 전체 문장을 반복해서 지도해주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특히 독화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독화의 한계라고 하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서술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강론을 보면 말소리의 낮은 가시도, 입술로는 구분하기가 힘든 말소리의 낮은 가시도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 있는 단어처럼 우리가 똑같은 모양, 입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동형이유모 이러한 관계들도 단점으로 아니면 한계점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독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완전한 문장도 해주고 전후 단계를 위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만 보조적인 걸로 해서 발음암시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발음암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암시법이에요. 큐드스피치라고 해서요. 입모양 옆에 기역, 니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뺨 근처에서 잠호음을 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신호라고 얘기해요. 그럼 발음암시법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저는 따로 보진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중언어, 이중문화 중요한 것만 이제 체크해 볼게요. 이중언어, 이중문화 접근이란 청각장애 아동이 청각장애인의 언어와 일반 언어, 그리고 청각장애 아동의 문화 일반 모두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인 것은 농문화, 그리고 1차 언어는 자연수화. 그럼 2차적인 건 누굴까요? 건청인의 문화, 즉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그리고 2차적인 언어는 한글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1차가 한글로 배워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제2외국은 대부분 영어를 배우시잖아요. 그런 거와 관점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들의 문화와 언어가 자연수화가 있으므로 그 사실을 존중하면서 이중언어, 이중문화, 습득하는 것처럼 일반인의 사회와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와우인데요. 인공와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때 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뭄성 청각장애 아이들이 대부분 인공와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인공와우는 저희가 그림부터 여기 나오는 용어,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림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저희가 보시면 여기가 귀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마이크로폰도 있고요. 어음 처리기가 있어요. 그리고 송신 코일, 이렇게가 귀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최애부라고 해요. 최애부. 귀의 몸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 그런데 와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귀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체내부라고 하고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최외부는 마이크로폰, 외부의 소리를 이제 우리가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어음 처리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소리 처리기라고도 하고요. 언어 합성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아진 소리를 선별해서 정리하는데요. 선별해서 정리를 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어음 처리기는 아까 제가 약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가뭄성 청각장애는 주로 인공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공어를 하는 애들도 수술하면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인공어를 착용한 아이들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과 들리는 음이 수술하는 똑같이 들리진 않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편안하게 조금 작은 소리부터 그러니까 작은 소리부터 편안하게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은 만들어주는 게 인공아웃 수술이에요. 거기 안에서 재활 훈련을 통해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재활 훈련, 청능 훈련인데요. 그럼 우리는 내가 수술을 할 때 그래도 이 아이에게 가장 작은 소리부터 편안하게 듣는 소리는 어느 정도인 건지 프로그램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매핑 작업이라고 하고, 매핑 작업을 하는 것이 결국 언어 합성기, 어음 처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소리를 선별해서 정리하면 자극을 보내고, 이 자극을 이제 수신기에서 받고, 수신기에서 해당하는 정보를 전기적 정보를 청신경에 보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실제 임용은요 체부, 체내부 나눠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한 송신용 코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송신기라고 하는 용어 혹은 발신기라고 하는 용어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 인공아우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으면 이제 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공아우 이식은 보청기를 써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도, 그럼 청력이 엄청 심각한 거지요. 난청 학생들에게 유한 청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효과적인 재활 방법으로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건데, 와우 이식은 외부의 음원으로부터 전달되어 온 소리 에너지를 뇌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달팽이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와우에 삽입하는 거지요. 그래서 달팽이관 와우에 전극을 삽입을 통해서 청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할 수 있는 소리인데, 이 부분이 몇 줄 안 되지만 확실히 기출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증폭, 즉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만들어주는 걸 증폭이라고 해요. 그런 보청기와는 달리 삽입된 전극이 주파수별로 다른 정보를 전달해서 자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다 인공아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수술 자체가 지닌 위험 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불편을 느낄 수가 있대요. 하지만 인공아우 이식 수술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재활 훈련에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인공아우 이식하고 나서 재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니라는 거죠. 너무 재활 훈련이 중요하고, 재활 훈련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는 거다. 특히 이제 볼게요. 수술 후에는 언어 합성기, 아까 어음 처리기에 프로그래밍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작은 소리부터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맞춰주는 거, 이걸 매핑 과정이라고 했고, 이는 이식된 전극이 편하고 적절한 음 자극을 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공아우에 관련된 구조들도 반드시 선생님들이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배치인데요. 이 배치는 앞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따로 하진 않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보청기 잠깐 보시면, 보조공학 중에서 소리의 강도를 증폭시켜서, 그럼 소리의 강도는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어줘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얘는 시험 문제와 연결했을 때 FM 보청기가 많이 나와요. FM 보청기는 보청기니까 보청기 안에 포함돼서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요. 대부분 강론을 보면 얘는 FM 보청기 명칭이지만 잘 들을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해도 이 FM 보청기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인공아우를 착용해도 FM 보청기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는 보청기를 끼든 인공아우를 착용하든 이 아이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FM 보청기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M 보청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왜 이걸 사용할까? 여기서 보시면 자리를 옮겨도 동일하게 음성이 전달이 되고 목소리 위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데, 결국 소음 속에서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인데요. 이 FM 보청기는 매년마다 유초 중에 번갈아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FM 보청기 장점, 소음 속에서도 잘 들을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신호대 자본비 아무튼 등등 좀 복잡하게 알아야 되는
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 넣어줘야 되고요. 전화기도 있고 컴퓨터를 활용한 방법, 알림 장치 등등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청각장애 파트를 했는데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잠깐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청각장애라고 하는 것은 귀의 문제를 보이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농과 난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러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청력의 손상이 안 좋을까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 반드시 귀의 구조와 연결한다든지 지휘의 구조 안에서 원인을 같이 보는 게 임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귀의 구조는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외이는 귓바퀴나 외이도가 있지만 항상 시험 문제는 중이를 위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이는 고막과 이소골, 내이에서는 와우각, 그럼 와우각 혹은 얘를 미로 혹은 달팽이관, 그 안에 보면 기저막, 코르티, 유모세포 이 모두가 다 내이 손상인 거구나. 하나 더 보면 이제 와우의 끝부분인 청신경 부분까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부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외이 중이면 전음성 청각장애, 와우의 손상이면 가뭄성 청각장애. 만약에 이제 가뭄성이라고 했을 때도 이거를 미로냐 호미로냐라고 하는 걸로 나왔을 때는 와우는 미로성, 청신경 호미로성 난청으로 감각신경성은 두 가지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아이들의 귀의 구조에 따라 청각장애 유형도 다른데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수능청력 검사라고 했고 수능청력 검사는 강도와 주파수로 이루어졌고요.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기도와 골도에 해당하는 기호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기호에 따라서 골도는 정상이고 기도 손상이면 전음성 청각장애, 기도 골도 손상인데 간격이 유사하면 가뭄성 혹은 감각신경성 청각장애, 기도 골도 손상인데 기도의 손상이 훨씬 더 심하면 혼합성 청각장애. 청력의 통력도를 보니까 다 20dB 이하야. 청력이 문제는 없는데 얘가 잘 안 들린다고 해? 그러면 기도 골도 정상이지만 잘 안 들린다는 아이는 중추성 청각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청력도에서 해석하는 건 여기서 머물지 않고 6기음, 5기음이 나온다거나 차폐기호도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선생님들이 1번으로 청각장애는 공부해야 될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수능 청력 검사만 우리는 보지 않고 말소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최소로 말소리를 듣는 위치는 어디이지 해서 청취 역치를 알아보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했을 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지 그거 우리가 어음병렬도 검사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럼 이러한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언어적인 특성 아까 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교육적인 측면을 보면 어떤 딱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통합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적인 측면이 선생님이 넘길 때마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소음에서 멀리 자리 배치도 중요하고 우리가 등을 등지면 안 되는 것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자료, 토의할 때, 판서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출에 출제가 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되 처음 봐선 다 안 들어오니까 여러 번 노출시키면서 눈에 익히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청각장애 학생만을 위한 또 이 아이만을 위한 특수교육 중재는 무엇일까라고 살펴봤을 때 구화법이 있고요. 그 구화법 안에는 귀로 듣는 보장구를 통해서 청능 훈련하는 방법이 있고 이 청능 훈련을 하는 방법 안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청각 기술 수준이라고 해서 아이의 청력 수준에 따라서 음을 인식하는지, 음을 변별하는지, 음을 확인, 그 다음에 음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기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더라. 또 입모양을 보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교사의 입모양을 보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말리기라고 하고 근데 똑같은 입모양일 수가 있대. 이게 독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하고요. 이 독화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론과 연결하면 발음암시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아이에게 구화만 있는 건 아니고 이중언어, 이중문화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계했을 때 수어라고 하는 파트와 연결이 되어서 자연수화와 문법수화의 특징도 아셔야 된다고 했고 수화서나 아니면 수화로 얘기하는 지문자, 지수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 나중에 임용을 위해서는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보청기, 인공언어 어차피 보장구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선생님들이 보청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보조해주는
FM 보청기라고 하는 걸 해줬고, 이 FM 보청기는 인공화호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대라고 하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거 무료 특강 한 번만 보실 건 아니죠? 여러 번 들어보시고 1, 2월 달에 조금 더 쉽게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